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또 새해가 밝은 만큼 경익남 이 시그니처 영상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이렇게 업로드되는 이 영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2025년 빅픽처 주제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2025년 빅픽처, 많은 분들께 지난 23년 빅픽처를 제시해 드렸었고 또 24년 빅픽처를 제시해 드렸었는데 또 역시 25년 빅픽처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그런데 24년을 보내고 지난 경제 회고 영상을 보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25년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25년 경제 앞에 많은 분들의 대질문이 경제 위기 옵니까? 대공황 옵니까? 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년 경제전망서에서 25년 경제를 항복점이라고 정의 내렸었죠. 기억하십니까? 이 항복점은 어떤 물리력이 가해졌을 때 적당한 힘이 주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특정 힘 이상을 주어지면, 그 이상의 힘이 주어지면 이게 구부러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죠. 여러분, 세탁소에 옷 맡기면 옷걸이 하얀색 이렇게 철사로 된 옷걸이 받아보시죠? 그 옷걸이도 살짝만 구부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만 강하게 구부리면 다시 펴도 완전 옛날의 상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시죠. 바로 그 지점을 저는 항복점이라고 했고, 이 항복점을 소위 물리학에서 쓰이는 이런 용어이지만 이 25년 세계 경제에 비유될 법하다라고 하면서 항복점이라고 제가 명시를 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서 21년, 22년, 23년, 또 24년 동안 너무나 강한 경제적 충격이 왔었기 때문에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었죠. 그리고 22년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죠. 이 인플레이션도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강도 금리 인상, 긴축의 시대가 찾아온 거죠. 그 긴축의 시대 이후 소위 뱅크데믹이라고 하는 각종 금융 부실 현상들이 야기됐었죠. 그 금융 불안 속에 역시 러우 전쟁, 중동 전쟁, 여러 전쟁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을 많이 겪었고, 또 25년 당장 그런 상황에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를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당탕탕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함축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겪다 보니 과거의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약 3.7%였는데, 파란색 선이죠. 이제 이런 충격을 겪은 후 아예 3.7% 수준의 과거의 나름의 고성장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예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너무 많이 구부러졌다. 그래서 25년을 항복점이라고 비유했죠. 잠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런 걸 경제 위기라고 하고, 경제 사이클, 경기 사이클과 무관한 시스템적 리스크가 작용된 그런 모습을 경제 위기라 하고, 22년 이후 평년 성장률을 채 밑도는 저성장이 고착화된 이런 경기 사이클을 경기 침체라고 한다. 수천 번 반복했지만 다시 한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ECD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세계 경제가 아예 예전의 고성장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저성장 고착화될 것이다 라고 평년 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의 흐름을 전망하고 있고요. 역시 월드뱅크조차 과거의 성장 흐름을 다시 되돌리기 어렵고 이제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MF, 월드뱅크, OECD 3대 경제연구기관이 국제기구가 공통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어떻게 다른가? 경기 침체 여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순환을 하거든요. 확장 국면이었다가 또 하강 국면이었다가 또 성장 국면이었다가 반복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가게의 매출액도 늘었다가 또 줄다가 또 늘었다가 할 수도 있고, 우리 여러분 학생들의 성적이 좀 오르는 추세였다가 성적이 떨어지는 추세였다가, 모든 것이 매년 똑같을 수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경기도 확장 국면이었다가 성장 국면이었다가 하강 국면이었다가 들락날락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경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경기 사이클상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을 확장 국면, 그리고 나름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국면을 하강 국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강 국면에서 보시는 이 수평선, 이것을 잠재 성장률로 여기면 좋겠는데, 아니면 앞에 보여드렸던 평년 성장률로 가정하면 좋겠습니다. 그 평년 성장률과 비교해서 본다면 평년 성장률을 나름 웃돌면서 하강 국면일 때를 리세션, 침체라고 정의하고, 오히려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국면, 디프레션, 불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불황의 바닥을 찍고 나서 나름 또 상승 국면으로 갈 때 이 잠재 성장률을 향해서 가는 구간을 리커버리, 회복 국면이라고 보고, 회복을 넘어서 이제 또 확장되는 국면으로 간다 하면 확장 국면이라고 하죠. 이 경기 사이클상 경기 침체는 그냥 하강 국면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경제가 바로 하강 국면 맞습니다. 리세션, 경기 침체 맞습니다. 경제 위기인가? 아니죠. 경제 위기는 이런 사이클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냥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의 시스템적 리스크, 구조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여러 경제를 위협할 만한 위험 요인들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대증요법이든 정부의 정책이든 뭐 긴급 대응 정책이든 아니면 구조적 대응이든 어떻게든 쓰러지는 것을 막아선다, 막아낸다. 그러면 경제 위기는 아닌 것이고, 어쨌든 막지 못한 수준이다. 이게 무너져 내렸다. 그때는 경제 위기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저는 24년에도 경기 침체로 전망했고 25년도 저성장 고착화, 경기 침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대질문이 경제 위기 오지 않는가? 그 경제 위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위기,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팬데믹 경제 위기, 근래 현대 경제사에서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경제는 평년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고착화인 것이다. 역성장하거나 성장률이 움푹 꺾이는 그런 구조적, 시스템적 리스크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정말 어렵지만, 작년에도 어렵고 올해도 어렵고 내년도 어렵고 정말 어려운 경제인 거 맞습니다만, 그래도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과 저성장 고착화와 같은 상황은 구분하셔야겠다. 기업들의 경영 전략도 어떻게 전망하고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경영 전략이 완전히 바뀔 것이고, 재테크적 의사결정도 당연히 경제 위기를 상정한다면 전액 현찰로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죠. 세계 어떤 경제연구기관도, 세계 어떤 국제기구도 경제 위기로 전망하지 않고 있는데,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경제 위기 온다라고 관념적으로 느끼고 계신지 저도 오히려 되여쭤보고 싶습니다. 간혹 경제 위기 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고 경제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냥 경기 침체적인 현상을 경제 위기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지 저도 한번 되여쭤보고 싶고요.
경제 위기를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존중될 만합니다. 저도 모든 걸 전망하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경제 위기를 전망하실 거라고 한다면 그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근거 때문에 경제 위기 오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 경제 위기를 경고하시는 몇몇 전문가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말씀 덕분에 사실 경제 위기를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한 금융사가, 어떤 기업이, 한 가게가, 어떤 정부가, 어떤 경제 주체든 앞에 경제 위기가 있는데, 앞에 이렇게 막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죠? 앞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으로 뛰어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절벽을 우회할 결정을 하겠죠.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메시지 덕분에, 그런 전문가분들 덕분에 경제 위기를 피해갈 수 있다. 정리한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근거에 따른 경제 위기, 그 근거 때문에 경제 위기 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저도 가늠할 수 없는 어떤 변수,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든가 또 2차 팬데믹이 닥친다든가 하는 어떤 제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해서 경제 위기로 우리가 내몰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국면은 정말 어려운 경기 침체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2025년을 저는 빅픽처로서 그림 그리고 있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그럼 최대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 경제 위기가 온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올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역시 트럼프와 시진핑의 어떤 대결 구도, 이게 심상치 않은 변수인 건 맞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끌어올리겠다 하면서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안 받아, 유럽으로부터 유럽산 안 받아 하면서 관세 전쟁을 펼칠 것이고, 그러면 세계 주요국들도 관세를 끌어올리면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소위 무역에 찾아온 무역정책 리스크, 불확실성이 역대 어떤 시점보다 더 고조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평가하고도 있습니다. 이미 2017년에 18년, 19년까지 이어온 무역전쟁, 그것에 따른 무역정책 리스크,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이미 야기됐었습니다만 그 어떤 때보다 더 강한 최대 리스크로 부상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 최대 리스크는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할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군사적인 충돌이 있거나 군사적 대치 관계까지 놓이게 되는 그 영역은 아마도 대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면서 대만을 가져가려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가져가도 TSMC를 가져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고, 대만 해협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출동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트럼프는 TSMC의 기술 인재들을 미국으로 다 유치시키고, 그리고서 대만을 내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여정에서 우리 한국 경제는 아마도 미국이 한국, 너도 우리 참전해, 우리 군수적인 국방 안보적인 지원 참여해.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한국은 과연 거절만 할 수 있을까? 거절하지 못하고 미국 편에 서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과연 요소 공급 차단, 또 관광객 차단, 학생 차단, 학생 유학이죠. 그리고 한류 콘텐츠 차단, 이런 여러 경제 보복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더 폭발적인 한국의 미국 편에서는 대응을 보면서 과연 이 중 하나만 대응하고 끝날까?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대응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게 바로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감히 플랜 B, 플랜 C를 마련한다라는 관점에서 워낙 중국에 대한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히토류 혹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르마늄이라든가 니켈, 리튬과 같은 각종 소재를 너무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중국으로부터 일시적인 공급을 차단하는 그런 공격, 경제 보복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또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대혼란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국면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는 나 탄소 중립 필요 없어. 역시 가장 중요한 쟁점이죠. UN 파리 기후협약 탈퇴할 거야. 그리고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산업 영역에서 기회를 보자 하고 달려왔을 텐데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재생에너지보다는 탄소 중립 필요 없고 이산화탄소 마구 배출해도 되고 미국에서 기업 경영하도록 그런 제조 환경을 유도하고 또 셰일가스, 셰일 오일 개발에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상당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 패러다임 변화도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 재생에너지나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런 산업은 아무래도 억제가 될 수 있겠지만 트럼프는 어떤 산업에 더 주안점을 두고 법 제도의 완화와 더 많은 예산의 집중을 유도할까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손에 쥐고 있는 우주산업, 자율주행차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게 하려면 AI 또 이것이 다 가능하게 하려면 반도체, 나아가서 로봇, 또 뺄 수 없는 전기차와 2차 전지 이런 영역에 대한 더 많은 미국의 예산이 투입되고 제도 완화,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쪽 영역에 더 많은 해외 기술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더 집중하지 않을까. 그만큼 그런 산업에 더 많은 돈의 쏠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2025년 빅픽처 관점에서의 대질문은 금리 인하의 여정입니다. 미국 앞으로는 어떻게 금리 인하할까? 지금까지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의 중립금리를 3%라고 본다면 처음 5.5에서 4.5%로 금리를 인하하는 여정은 대대적인 과감한 금리 인하 여정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원래 여러분 골대가 저기 멀리 있는데 우리 골대에서 저쪽 골대로 공을 보내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축구 경기. 그때 골키퍼가 이게 골킥을 날릴 때는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차죠. 정교하고 신중하게 차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골대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공격수들은 반드시 그 골대 안에 공을 넣기 위해서 더 예민하게 신중하게 공을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5.5에서 4.5%로 금리를 인하하는 여정은 과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4.5에서 3%로의 여정은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점진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인하를 했다가 다시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닐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너무 미뤘다가 고용 침체, 경기 침체가 야기되는 거 아닐까? 적절한 금리는 무엇일까를 놓고 고민하면서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그런 금리 인하의 여정이 있겠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 정책 금리의 추이는 미국 물가 상승률을 많이 웃돌았기 때문에 과감한 금리 정책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4.5%의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여전히 긴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긴축적이지 않은 게 됩니까? 바로 중립금리죠. 중립금리가 3%인데 중립금리 3%까지는
금리를 인하해도 여전히 긴축적인 거예요. 그러나 3%에 거의 다다를 때는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중립금리를 상향 조정합니다. 왜? 미국 경제가 너무나 견조하고 높은 물가 상승률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최적의 물가 상승률을, 미국의 최정의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9%, 2.8%보다는 3%가 적절해 하면서 높은 금리를 단행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연준의 중립금리 추정도 올라가죠. 실제 그것을 반영한 여러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치도 상단과 하단, 로우 에스티메이트까지 비교를 해본다면 상단의 중립금리라고 봤을 때는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 4.5%가 거의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도 신중한 움직임 혹은 금리 인하 중단의 의사결정 이런 것을 단행해야 할 시점이 거의 찾아오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25년에 가장 중대한 이 피벗의 시대에 어떤 피버팅을 해 나갈까라는 것을 그림 그리실 때 바로 이 신중한 금리 인하의 여정, carefully라는 이 단어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 9월과 12월 동안 미국 연준 위원들의 성장률에 대한 전망, 실업률에 대한 전망, 물가에 대한 전망이 다 성장세는 더 오래 유지될 거야. 고용 침체는 없을 거야.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높게 유지될 거야. 라고 전망치가 바뀌니만큼 중립금리에 대한 가정도 2.5, 2.9가 아니라 3%가 적당해 하고 옮겨잡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립금리를 올려잡는 과정에서 이제 남은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판단하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기가 부담스러운 더 신중한 금리 인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정책금리 전망치가 어쨌든 26년, 27년 장기적으로 3%를 향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과도하게 금리 인하 끝난 거 아닌가, 또 과도하게 한 번 인하하는 거 아닌가, 두 번 인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여정을 한계를 두고 평가하시기보다 지금으로서는 연준 위원들이 정책금리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한 점도표를 기본 가정으로 설정하시고 금리 인하의 여정을 그림 그리시는 건 어떨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 여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여정과 맞물려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중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달러 인덱스 그 자체도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하향 안정화되지만 여전히 달러의 강세는 유지되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여전히 강할 것이다. 하향 안정화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할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피벗의 여정은 어떨까요? 미국의 금리 인하의 여정보다 세계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여정은 더 급합니다. 그만큼 세계 다른 나라들은 저성장 고착화가 명확하게 드리워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급한 거죠. 경기 부양이 급한 겁니다. 급하게 서둘러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이런 주요국들의 움직임, 이게 바로 글로벌 피벗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선진국들도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더 점진적으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해 나갈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 신흥국들도 적절한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 인하를 단행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글로벌 피벗의 여정을 상정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가정하고 보시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이 탄핵 정국, 정치적 불확실성. 정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쨌든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이 물음표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러 확보해야지, 원화를 버려야지 하는 움직임, 돈의 떠남, 돈의 엑소더스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탄핵 정국이 이 거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다시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기는 쉽지 않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더 불안하게 변동성을 높이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지금의 환경이 3년 연속 소매 판매액 지수가 감소하고 있는 흐름, 이런 흐름 속에 소비 경기 침체, 기업 경기 실사 지수의 하락,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안 좋게 굴러가는 와중에 탄핵 정국, 정치적 불확실성이 떡하니 등장했기 때문에 25년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한국 경제의 반등 모멘텀, 주식시장, 외환시장의 좀 변동성이 해소되는 그런 일들이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이 탄핵 정국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해지는 시점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한국에 투자해도 되겠네 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어떨까 합니다. 역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세계 주요 IB뱅크, IB 투자은행들, 또 한국은행이나 세계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를 정말 경주하듯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공식적으로 한국은 투자 적격한 나라가 아니다 라는 발표와도 유사한 그런 선언이 될 수 있는데, 제발 그런 상황까지 전개되지 않도록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25년 경제전망서 또 트럼프 2.0 이 두 권의 책을 좀 추천드리면서 2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앞으로 경제가 어떨까 명확하게 그림 그리시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무엇을 유의해야 되지? 하는 것들을 본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커뮤니티 공간에 경제시를 좀 쓰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겨울꽃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겨울에도 꽃이 핀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니다. 꽃이 피어나기를, 겨울꽃이 피어나기를, 당신의 공장에도, 당신의 식당에도, 당신의 가정에도 꽃이 피어나기를. 제가 간절히, 참 차가운 겨울이고 우리 경제 상황은 혹독하기만 한데 부디 여러분의 공장과 식당과 가게와 가정에 꽃이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진심으로 담아서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 2025년 첫 번째 강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